잠자리 동화 첫 번째 이야기 황금보다 귀한 것. 아름다운 초원에 금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있었습니다. 기둥과 벽은 물론 지붕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정원에는 금으로 만든 나무와 꽃, 새와 나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삽과 괭이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사원의 광장에는 커다란 황금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한가운데는 역시 황금으로 만들어진 얼굴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수많은 황금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사원에 악당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황금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 악당 대장인 만시오는 엄청난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도박을 했습니다. 만시오는 사원의 황금을 가져가서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날도 만시오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잇! 오늘은 정말 운이 없군. 만시오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넨 금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만시오는 그 말을 듣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군. 나에겐 많은 금이 있지. 만시오는 계속해서 금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원의 벽을 뜯고 사원의 지붕을 뜯고 사원의 기둥까지 뜯어냈습니다. 몇 해 동안 이렇게 도박을 하자 드디어 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만시오에게는 사원의 광장에 있는 황금 얼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젠 그것을 뜯어야겠어. 만시오가 황금 얼굴을 뜯겠다고 하자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이봐, 그 황금 얼굴에는 혹시 저주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아마도 함부로 뜯어냈다가는 큰일 날걸. 맞아, 태양신의 저주가 내려질 거라고. 하지만 만시오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그냥 황금일 뿐이라고. 만시오는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사원으로 달려가 황금 얼굴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두고 보라고. 이번에는 꼭 내가 이길 테니까. 만시오는 크게 웃으며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친구들도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오, 이럴 수가. 만시오는 이번에도 지고 말았습니다. 만시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만시오는 마지막 황금 얼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만시오는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황금 얼굴이 저주를 내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만시오는 말을 못하니까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만시오에게는 돈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거대한 황금 사원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빈털터리 거지가 된 것입니다. 만시오는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얻는 약간의 돈. 만시오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만시오는 깨달았답니다. 그래, 손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구나. 황금보다도 값진 재산은 바로 이거였어. 두 번째 이야기, 얼굴이 달라지는 아가씨. 옛날 어떤 마을에 낮에는 미웠다가 밤만 되면 예뻐지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가씨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오늘 밤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구나. 아니, 낮에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추녀잖아. 이상하군. 정말 같은 사람 맞아? 낮과 밤의 얼굴이 너무 달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의 얼굴이 변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반지 때문이었습니다. 반지는 얼마 전 숲속에 사는 요정이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가씨는 아주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너무나 착했답니다. 아가씨, 사람들은 당신을 못생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당신의 고운 마음을 환히 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 반지를 드릴게요. 매일 해가 진 뒤에 이것을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끼우세요. 그러면 당신은 밤 동안 우리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새벽 닭이 울면 얼른 반지를 빼야 해요. 그래야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고마운 요정님, 꼭 그렇게 할게요. 아가씨는 낮에는 반지를 빼고 밤이면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못생겼다가 밤만 되면 예뻐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가씨도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싫어해서 평소에 입던 옷차림 그대로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는 여러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품위 있고 현명한 귀족 한 사람이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 정말 수수하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귀족은 아가씨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끼우! 꼬끼우!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아가씨는 귀족의 손을 뿌리치고 궁궐을 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귀족도 아가씨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허둥지둥 달려가면서 반지를 빼려다가 그만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달려오던 귀족이 반지를 주었습니다. 반지가 떨어졌어요. 아가씨! 아가씨! 귀족이 소리쳤지만 아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떠올라서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귀족은 아가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전 너무나 못생긴걸요. 아가씨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귀족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 숙인 채 울고 있는 아가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귀족은 아가씨 앞에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못생겼다니요. 자,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울을 본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반지를 끼워주면 아가씨는 완전하게 아름다운 얼굴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아가씨와 귀족은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귀 할멈의 이름. 옛날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마귀 할멈이 살았습니다. 마귀 할멈의 집에는 예쁜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맡아 했습니다. 마귀 할멈은 그렇게 실컷 부려먹으면서도 소녀에게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먹을 것을 주지. 하지만 소녀는 마귀 할멈의 이름을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 할멈이 칠면조 창자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냇가에 가서 이걸 씻어와. 소녀가 냇가에 갔더니 뱀장어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마귀 할멈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소녀는 칠면조 창자를 조금 떼어서 뱀장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장어는 칠면조 창자를 꿀꺽 받아먹고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잉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잉어도 역시 날름 받아먹고서 그냥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칠면조 창자는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는걸. 소녀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크게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모래 속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마귀 할멈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소녀는 조금 남아있던 칠면조 창자를 모두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맛있게 받아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두렴. 마귀 할멈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관을 타고 폭풍 속을 날아다니는 마녀란다.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고서 개는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마귀 할멈에게 가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마귀 할멈은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 할멈은 뱀장어에게 가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뱀장어야! 내가 내 이름 가르쳐줬지? 아니에요 할머니, 전 아니에요. 더욱 화가 난 마귀 할멈은 잉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 잉어야!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줬지? 아니에요 할머니, 전 아니라고요. 마귀 할멈은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의 개야! 내 이름을 가르쳐준 게 바로 너였구나. 그래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개는 그렇게 말하면서 물속으로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마귀 할멈은 너무나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개를 쫓아갔습니다. 이놈 정말로 내가 가르쳐줬단 말이지?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개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귀 할멈도 개를 따라 자꾸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귀 할멈은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딛고 쭉 미끄러져 물속으로 꼬르륵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귀 할멈은 끝까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마귀 할멈은 영영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은빛 레이스. 옛날에 아주 잘생기고 예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내는 나비처럼 아름다웠고 남편은 튼튼한 나무처럼 강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냥을 나갔고 아내는 집에서 멋진 옷감을 짰습니다. 비록 살림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행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용감한 남편은 마을의 다른 사내들과 함께 전쟁터로 갔습니다. 남자들은 숲속에서 싸웠고 여자들은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매일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름다운 아내는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남편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마을의 사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내들은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아내의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왜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보. 그때 남편의 친구가 다가와 슬픈 얼굴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요. 아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마을에 큰 잔치가 있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슬픈 얼굴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커다란 나뭇가지에 무엇인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레이스는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레이스를 아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 세상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스에는 죽은 남편의 얼굴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여보. 아내는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밤이 새도록 레이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보니 그것은 레이스가 아니라 거미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거미줄에 들이운 나뭇가지에 그림자를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저 거미줄처럼 아름다운 레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남편의 시신 위에 덮어주는 거야. 그날부터 아내는 열심히 레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꽃과 나뭇잎, 나비, 무늬 등을 넣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레이스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슬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가 남편의 시신을 찾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파라과이 아가씨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레이스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길가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삐뚤삐뚤 자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잘라야겠군. 부자는 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길을 가던 남자가 깜짝 놀라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부자가 되물었습니다. 보다시피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데 왜 그러시오? 이 양반아, 당신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지 않소. 그러다간 곧 떨어질 거요. 채, 괜히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지나가던 남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휴, 정말 어리석군. 에라 모르겠다.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곧 나무가지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부자는 땅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정말로 떨어졌잖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남자는 점쟁이가 틀림이 없어. 부자는 얼른 남자를 뒤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점쟁이 양반. 당신 말대로 나는 나무에서 떨어졌소. 당신은 무엇이든 다 알아맞힐 수 있소? 남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당신에 관한 거라면 무엇이든 다 맞힐 수 있지. 그럼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있소?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길에서 3번 물을 마시면 당신은 죽게 될 거요. 그래요? 고맙소.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어리석은 부자는 남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말을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이르자 말이 멈춰서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다른 시냇가가 나오자 말은 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냇가에서 역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서야 부자는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 이런, 말이 3번 물을 마셨으니 난 이제 죽는구나. 부자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나는 이제 죽게 된다오. 점쟁이가 그랬거든요. 나그네는 부자가 불쌍해서 수레에 태워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부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강을 건널 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는 그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강물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수레에 탔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물에 잠긴 걸 보니 점쟁이 말대로 나는 죽은 게 틀림이 없어. 수레를 끌던 나그네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럼 당신이 귀신이었단 말이야? 나그네는 채찍으로 부자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가만히 두었다간 도리어 자기가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라이! 찰싹찰싹 채찍을 너무 많이 맞은 부자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점쟁이 말대로 되고 말았답니다. 6번째 이야기. 생선을 먹고 낳은 쌍둥이. 한 어부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마음씨가 착한 남자였습니다. 착한 남자의 소문은 바닷속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어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저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드세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 태어날 거예요. 제 뼈는 개에게 먹이고 국물은 말에게 주세요. 그러면 말과 개도 새끼를 2마리씩 낳을 거예요. 그리고 제 꼬리와 지느러미는 땅에 묻어주세요. 그러면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자랄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는 훌륭한 칼 2자루가 나올 거고요. 이 칼과 개, 말의 새끼는 아저씨 아들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싱싱하면 아들들이 행복하지만 나무가 시들며 위험한 일이 닥칠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나무를 잘 가꾸도록 하세요. 마침 자식이 없던 어부는 물고기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잘생긴 아들 2과 말, 개, 올리브 나무, 칼이 생겼습니다. 2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말을 타고 첫째 개를 데리고 큰 칼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큰아들은 떠나면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올리브 나무 1그루가 시들 것이다. 그러면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렴. 큰아들은 여행을 떠나 어느 나라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왕은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사위로 맞아들었습니다. 궁궐 옆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칼을 차고 말과 개를 데리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놈, 거기 서라. 큰아들은 놀라 뒤를 보다가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내 돌은 말 위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둘째는 형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께 다녀올게요. 동생도 칼을 차고 말과 개를 데리고 궁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왕은 쌍둥이 동생을 보고는 자기 사위가 돌아온 줄로 믿었습니다. 둘째는 어쩔 수 없이 형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역시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서라. 하지만 둘째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둘째에게 꽃 한 송이와 물병 그리고 솜을 주었습니다. 호수의 주변에는 많은 돌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물병에서 물을 조금 붓자 조각상들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도깨비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형이 변한 돌은 산산조각이 나버려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변한 돌 조각들 위에 물을 붓고 솜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꽃을 형의 코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우야, 내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이렇게 해서 두 형제는 목숨을 구하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두 형제는 멀리 계신 부모님까지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7번째 이야기, 나도 벌새 이야기. 나도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크기는 벌보다 약간 크고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살지요. 그래서 나도 벌새는 늘 꽃 주변을 날아다닌답니다. 그런데 나도 벌새가 이 세상에 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두 딸은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고 틈만 나면 옥신각신 다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꿀을 따는 일을 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도 다 컸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따로따로 나가 살아야겠구나. 첫째부터 무얼 하며 살 것인지 이야기해보렴.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은 딱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숲속에 가서 매일매일 낮잠이나 잘래요. 그리고 밤이 되면 먹을 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죠. 다음에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우, 저는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러니 조용한 무덤가로 갈래요. 배가 고프면 오빠처럼 먹을 걸 찾아다니면 되죠 뭐. 다음에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누에꼬치로 실이나 뽑으며 살래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말이죠. 이제 막내 아들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둘째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며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만 집에 남고 나머지 셋은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모두 다 보고 싶어.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형과 누나들을 불러올게요. 막내는 형과 누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는 숲속에 누워서 쿨쿨 자고 있던 큰형을 깨웠습니다. 형, 어서 나랑 같이 어머니께 가보자. 막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깨웠지만 큰형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 졸려. 한참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형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도 어머니가 있는 집까지 가는 게 귀찮았습니다. 아,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맑은 날에 가지 뭐.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실을 뽑느라 바쁘니까 다음에 가지 뭐. 아들, 딸들이 오지 않자 병든 어머니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막내가 형 누나들을 데려오기 위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사이 어머니는 병이 더 깊어져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느님이 크게 노해서
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게으른 첫째는 밤에만 깨어나오는 올빼미가 되었고 큰딸도 오빠와 비슷한 부엉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날마다 실만 뽑으며 사는 거미가 되고 말았고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막내 동생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나도벌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도벌새는 매일매일 꽃을 찾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먹고 산답니다. 8번째 이야기, 인디언 소녀 아다야. 산골 마을에 12살짜리 인디언 소녀 아다야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아다야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야, 오늘 읍내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단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하지만 아다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저는 시끄러운 잔치보다 숲에서 나비와 새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은걸요? 엄마와 아빠가 한사코 함께 가자고 해도 아다야는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는 아다야만 남겨두고 멀리 읍내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떠난 뒤 아다야는 대충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숲으로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아다야가 막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문 밖에 있던 앵무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누가 찾아온 거지? 아다야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아다야와는 서로 이름도 바꿀 만큼 아주 친한 사이였지요. 어머, 어서 와. 마침 나 혼자 있었는데 잘 됐다. 아다야는 반가워서 팔짝팔짝 달려가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친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 아다야를 잡아먹으려고 가장 친한 친구로 변신해서 찾아온 악마였지요. 악마는 아다야를 어두운 곳으로 꿰어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다야, 우리 개구리 잡으러 갈까? 마침 숲속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실은 숲속에 가서 놀 생각이었거든. 누가 더 개구리를 많이 잡나 내기할까? 좋아. 개구리를 실컷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자. 이렇게 해서 아다야와 악마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너랑 나랑 서로 다른 길로 가자. 그래서 개구리를 잡을 때마다 몇 마리째인지 알리는 거야. 아다야의 말에 악마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한참이 지나도록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군침이 흘러서 개구리를 잡을 때마다 꿀꺽꿀꺽 먹어치우는 중이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맛있다. 이제 곧 저 여자애도 잡아먹어야지. 악마가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얘, 지금 몇 마리째 잡았어? 아다야가 묻자 악마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잡고 있는데 잡자마자 먹어치우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아다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은 악마뿐이었거든요. 저건 악마가 틀림없어. 악마는 종종 친구로 변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던데. 덜컥 겁이 난 아다야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던 항아리들을 모두 거꾸로 엎어놓았습니다. 악마가 근처에 나타나면 인디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아다야가 집으로 돌아간 걸 눈치챈 악마도 곧이어 아다야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다야 어디 있는 거니? 악마는 아다야의 집 안에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다야가 대답이 없자 악마는 집안을 빙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항아리들이 모두 거꾸로 엎어져 있군. 틀림없이 이 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악마는 항아리를 하나하나 똑바로 세워놓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다야, 여기 있지. 아다야. 하지만 항아리를 모두 똑바로 세워놓은 다음에도 아다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악마는 이를 바드득 갈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함께 잡아먹을걸. 악마가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 동안 아다야는 지붕 위에서 꼼짝도 않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아다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하늘의 별빛이 희미해지면서 날이 밝을 무렵에야 도망간다는 것을요. 마침내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자 악마는 그만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제야 아다야도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요. 그 뒤로 아다야는 엄마 아빠가 어디든 함께 가자고 하면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답니다.